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 시사 토크 명쾌한주입니다. 지난주 뜨거웠던 제주 현안과 이슈들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오늘 이 자리에 홍명환 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원,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가장 먼저 짚어볼 부분은 역시 12구 참사,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했던 12구 참사입니다. 이번 참사로 정부가 국가 애도 기간을 지정했고 전국적으로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됐는데요. 제주에서도 추모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시민들은 일주일 전인 참사 당일 112 첫 신고 시간인 오후 6시 34분에 맞춰 촛불 문화제를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말이 안 되는 사고로 너무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 한다며 진상규명도 요구했습니다. 이 문제가 단순 그 사람들만의 문제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79건이나 4시간 전부터 더 갔었는데 또 대응하지 못하니 컨트롤 타워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서.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는 조문 마지막 날까지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어른들이 잘 준비를 못해가지고 정말 아까운 생명들이 이렇게 쉬지도 못하고 되어진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 또 분노도 일어나고. 제주에 설치된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는 국가 애도 기간인 지난 엿새 동안 1000명이 넘는 도민들이 찾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네, 안타까운 참사였습니다만 제주 지역에서도 이번 그 국가 애도 기간에 행사가 연기가 되기도 했고요. 축소된 경우도 있었고 특히 이번 참사를 계기로 해서 제주에서도 역시 제주가 관광지다 보니까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 두 분께서는 이번 참사를 계기로 제주에서 어떤 부분에서 안전관리를 위해서 대응하고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제도적인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현재 경찰관 직무집행법 거기에 보면 이런 인파가 이렇게 모이는 이런 위협적인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게 그게 이번 이태원 참사의 책임 소재가 경찰에 상당히 있다, 이런 국민적 공감대를 얻었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개별 법률에 들어가면 특히 재난관리안전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파관리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없고요. 또 그 인파관리에 대한 업무 분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행령이나 이런 게 현재 완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제도적인 보완책을 얘기하는데 저는 제주 지역에서 인파 관리에 대한 문제를 예방하는 그런 제도 보완이라고 하는 게 우선적으로 중앙정부가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법률적, 제도적 보완 작업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또 그거에 맞게 또 제주도 차원의 재난안전관리 지침 같은 것들을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방향으로 보완을 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명환 의원님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하셨던가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실 이런 안전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떤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물론 이 주민의 권리를 이제 제약하는 게 조례로서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법률적 어떤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까 장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재난안전관리법이라든지 중대재해특별법이라든지 경찰관 직무 관련 법률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다 대부분 주민의 권리나 공무원들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법률로 돼 있기 때문에 우선은 지역 차원에서라기보다 전국적으로 법률적 제도 문제 좀 저도 이번에 참 안타까운 게 이게 시민들이 150여 명 이상 이제 희생되고 300여 명 이상이 사상이 됐는데 이게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결국 법률적으로도 상당히 미비점이 드러나 있고 지금도 중대
재해가 시민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중대재해법에 따라 갖고 처벌이 뭐 될 수 있다 없다 이런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아쉽고 또 제가 좀 더 안타까운 거는 이번에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행안부 장관이 뭐 경찰 병력을 뭐 투입해서 뭐 될 문제는 아니다라든지 또 용산구청장이 뭐 자기들 할 일은 구청에서 할 일은 다 했다라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애도를 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분노하게 만든 게 아닌가. 네. 참 좀 안타깝습니다. 이번 해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지금 말씀하신 게 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사전에 경찰관 인력 배치를 잘 했을 때 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이런 말을 해서 아주 뭐 문매를 맞았죠. 예. 근데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참사가 난 현장의 상황과 분위기를 읽으면서 그런 말을 하는 마인드 자체가 기본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이제 비판을 받는 거고요. 또 하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라고 하는 게 예방 조치에 관련된 조항인데 이게 굉장히 그 광범위한 조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구체적이고 할당이 가능한 업무가 할당이 가능한 그런 규정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 차원이고요. 그리고 이상민 장관 발언에 대해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분노를 느끼고 있는 걸 저도 느끼는데 그와 같은 발언에 대해서는 전 반드시 책임을 지는 것이 이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데는 뭐 모두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한 가지 뭐 추가로 이야기하자면 약간의 어떤 그 단어를 선택하는 거에서도 어떤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게 지금 제주도청에 합동분향소가 설치됐었는데 처음에는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라는 현수막에 걸렸다가 한 3일 뒤인가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지시를 해서 참사 희생자로 변경을 하는 일도 있었고요. 도의회에서도 리본에 근조가 적힌 리본은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만 착용하고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글자가 없는 검은속 리본만 착용을 해서 이 부분도 약간은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건 저희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처음에 이제 10월 30일 날 예. 행안부가 지침을 내렸죠. 네. 이번과 관련해서는 이태원 사고다. 네. 그리고 희생자가 아닌 사망자 이렇게 용어를 써서 분향소를 마련하라. 예. 그렇게 했는데 또 그 검은색 리본만 달아라 이런 것까지 내려왔죠. 근데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단체장들이 거부를 했어요. 전라남도의 김영록 지사나 또 김관영 전북지사, 또 김동연 경기지사까지 이게 사망자가 아니고 희생자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오영훈 지사도 거기에 포함됐고요. 근데 강기정 광주시장이 조금 다른 행보를 했더라고요.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건 좀 아니다 해서 이걸 좀 재고해 달라 행안부에다 요청을 했는데 요청한 이유가 경찰의 책임이 여러 가지 드러나는 상황이 이게 명확해지니까 이거는 희생자로 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해서 정부에 요청을 했는데 11월 1일 날 정부에서 희생자를 써도 좋다. 사망자 대신에 그다음에 참사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맞다. 괜찮다. 이런 식의 또 권고안을 내려보냈어요. 그러니까 또 수정안을. 저는 이번 사태가 처음에 이제 상황이 벌어졌을 땐 과연 이게 국가의 책임이 어디까지일까 하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좀 객관적인 용어를 쓰려고 정부도 했고 근데 강기정 광주시장의 역할이 지대했는지는 명확하게 제가 확인은 못하겠지만 경찰의 책임이 분명하게 드러난 상황에서는 사망자가 아닌 희생자, 사고가 아닌 참사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건의를 했고 또 중앙정부는 그런 것도 사용해도 무방하다. 이런 식의 입장을 내는 걸 보면서 좀 문제 해결의 프로세스는 강기정 광주시장이 가장 적절히 보여준 그런 사례가 아닌가. 어떤 면에서는 오영훈 지사나 다른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이 보였던 모습이 너무 좀 정치적인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도 있을 수 있다.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강기정 광주시장의 사례하고 비교했을 때. 뭐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 12구 참사가 이제 발생한 후
10월 31일 날 그 행안부에서 그 각 자치단체에 네. 그 뭐 지침 뭐 협조 공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냈죠. 거기에 이제 명확히 그 뭐 영정 사진이나 위패는 이제 생략하라라든지 또 저 사망자 뭐 희생자가 아니라 사망자로 뭐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뭐 사실 그런데 국가 애도 기간이라고 해놓고 이게 희생자를 쓰지 말고 사망자로 쓰도록 한다거나 뭐 이렇게 참사를 또 뭐 사고로 이렇게 아주 객관적으로 하는 게 좀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뭐 저도 SNS에서 이렇게 했지만 아니 156명이 있는데 이게 아무도 이게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런 표현까지 행안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는 거는 과연 맞는가? 과연 국가가 진정하게 이 참사에 대해서 애도할 마음이 있는가라는 진정성에 대한 문제까지 생길 수밖에 없어서 국민들이 애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해나가는 행태에 대해서 분노하기 시작한 그러한 계기가 아니었나. 물론 나중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뭐 이제 자율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뭐 광주라든지 우리 뭐 제주도에서도 그 어떤 이러한 어떤 시민적 비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좀 변경하지 않았나. 뭐 저는 뭐 오영훈 도정이 나름대로 뭐 적절한 그 어떤 비판들을 잘 수용해서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 주제입니다.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에 대한 용역이 10월 31일자로 마무리됐습니다. 환경부가 반려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보완하는 것이 가능할지 판단하는 용역인데요. 이번 결과에 따라서 제2공항 재추진이냐 백지화가 결정이 내려질 텐데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의 용역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용역을 마무리하지만 최종 보고서 제출 시까지 용역진의 일부 내용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히고 이후 제주도를 포함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보고서를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용역 기간을 종료해도 최종 결과 보고서가 제출될 때까지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혀 이번 용역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용역은 끝났는데 지금 결과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뭐 중간 보고회라든지 최종 보고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알려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마 이번에도 그런 보고회가 있었던 것으로는 파악이 되는데 정확하게 지금 어떻게 결론이 내려졌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특히 모든 내용이 지금 공개가 되지 않아서 지금 언론이라든지 특히 또 제주도에서도 내용을 좀 공유하자고 요청을 했었다고 해요. 오영훈 지사 이야기로는. 그래서 제주도도 지금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용역 끝난 다음에라도 공개를 해서 검증을 하자라고 지금 하는 입장인데 국토부에서는 용역을 공개할지 여부도 환경부와 협의를 해봐야 된다는 아주 지금 그 모호한 입장이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주목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렇게 좀 깜깜이 용역 이게 참 전례가 없는 용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크게 이제 환경부가 이제 반려했던 이제 이유가 크게 네 가지인데 뭐 조류 어떤 보호나 철새 그 버드 스트라이크 뭐 숨골과의 관계, 그다음에 멸종 위기 동물과의 관계 이런 거 하면은 사실 이제 제주 지역에 있는 제주도와 환경적으로 협의를 하고 또 대책도 마련하고 이런 과정을 최소한 밟아야 되는데 제주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서로가 공유가 안 되고서 이렇게 비밀적으로 깜깜이로 진행한다는 거는 이게 상당히 저는 이게 만일 공개가 되더라도 저는 상당히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용역이고 저는 참
이렇게 일을 추진하니까 결국 국민들이 불신이 결국 커지는 게 아닌가. 상당히 저는 좀 이번 용역의 결과도 제가 보기에는 확실한 어떤 개선 대책이 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이렇게 용역을 지금 연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추정이 됩니다. 네. 이번도 뭐 별다른 시원한 그 해결책이 나오지는 않은 걸로 저는 예상됩니다. 결론은 나지 않을까요, 장 위원장님은? 뭐 저는 기본적으로 지난 이 자리에서도 이렇게 제주 제2공항 정상 추진에 대한 결정이 이렇게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원희룡 장관이 어쨌든 좀 명확한 입장을 도민들한테 좀 밝혔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의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지금도 이렇게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홍 의원께서 이제 깜깜이 용역이다, 뭐 또 사회자께서 뭐 공개하지 않는다, 계속 이렇게 프레임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제2공항 사업 타당성 용역에 관한 보고서는 주민공청회나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당연히 거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번 용역은 국토부가 환경부에 의해서 반려된 거에 대해서 보완을 자기네 스스로 하는 자체 발주 용역이에요. 이 용역 과정에서 주민공청회를 하라고 하는 법적인 의무 절차 조항이 없습니다. 중요하고 그리고 제주도가 이런 용역에 끼어들 수 있는 제도적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일부러 깜깜이 하는 게 아니라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런 보완 용역의 내용에 대해서 지역사회가 궁금하다는 것인데 저는 현재 최종 보고서가 언론 보도에 의해서 종료됐다고 했지 국토부가 공식적인 발표를 한 걸 보질 못했어요. 기간이 종료가 됐죠. 기간이 종료됐다고만 하고 또 언론에서 이제 국토부 관계자한테 물으면 최종 보고서를 마무리 중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공개를 하겠어요? 공개를 하고 싶어도요. 그러니까 사회자께서 너무 편향적인 전 진행을 하시는 것 같고 저는 사실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요, 사실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공개를 해야 될 상황도 아닌데 공개 안 하고 있다고 얘기하면 국토부가 조금 기다리면 다 공개될 것이다. 아니 그런 얘기가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사회자께서. 저 얘기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최종 보고서가 마무리되면 그 보고서의 검증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국토부하고 반대단체가 해서 사업 타당성 용역에 관련된 검증을 위한 위원회도 만들고 방송 토론도 하고 여러 번 했어요. 맞죠? 했죠. 그런 검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요구하는 단체들이 있죠. 그게 정당하다고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단계에서? 용역 결과가 공개가 되면 우리가 예를 들면 검증이라는 단어나 뭐 또 비판이 나올 수 있겠죠. 깜깜이라는 비판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언론에서 대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신이 쌓이는 거예요.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이건 객관적으로 봐줘야 돼요. 지금은 공개적인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보완 용역한 보고서를 갖고서 환경부에 제출을 하면 환경부가 또 독자적으로 그 보고서에 대해 검증을 하지 않아요. 예전처럼 그 전략환경평가서 보완돼서 오면요. 관계 전문기관에 정말로 전문적으로 다시 맡깁니다. 그런 과정이 검증이고 그런 과정이 제대로 된 스크린이지 우리가 비전문가인 사람들이 갑자기 이 말 저 말 한다고 해서 정책 결정이 되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책 결정이 되면 되겠습니까? 우선 정상적인 과정들을 좀 지켜보는 그런 지혜도 필요한 게 아닌가. 장석철 위원장의 말씀은 현재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절차적으로 불법적인 게 없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공개하라, 깜깜이라 이런 식으로 계속 비판을 하시는 거예요? 비판은 아니고 지금 그렇게 몰고 가시잖아요. 사회를 보시면서. 홍명환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난 이해를 해요. 홍명환 의원님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이게 7년을 2015년 11월 11일 발표를 해서 지금 7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동시기에 미국의 라과디아 공항 같은 경우는 현 공항 확장으로 해서 이미 다 개선이 됐어요.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고 공항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항의 불편함을 개선해 보고자 했는데 지금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지금 7년간 돼 있는데 자 그렇게 해서 저도 뭐 도의회에 있을 때 2년 거의 가까이 도민 의견 수렴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돼서 의견도 다 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환경부에서 반려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그 내용도 이미 다 알려져 있는데 자 이거를 어떻게 개선한다라는 게 사실 국토부가 투명하게 해야 되죠. 투명하게 하고 그다음에 용역이 이번에 연기를 2차례나 또 연기를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지금 일체 그런 게 없거든요. 그리고 자 예를 들면은 절대보전 지역이나 이런 거로 관계되는 거는 도지사의 권한인데 그 권한을 갖고 있는 도하고 협의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니 당사자인 제주도지사도 아무것도 모른다는 게 이게 참 이게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행정인가? 저는 참 안타깝고 이번 국토부가 지금 진행하는 게 과연 이런 식으로 해갖고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저는 호된 이번 그 용역 결과가 이제 공개를 하고 검증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상당히 그럴 수 최종 보고서가 이제 공개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 우선. 들어보세요. 네. 최종 보고서가 되면요 공개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용역 보고서가 완료가 됐을 때 환경부로 제출이 되잖아요. 그럼 환경부에 제출된 용역 보고서를 국회에서 요구해서 좀 보겠다. 안 줄 수 있습니까? 아이 그러겠죠. 자, 그러니까 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최종 보고서가 종료되고 나서 환경부로 절차가 넘어갈 때 아니 그때 예를 들면 그 자료가 공개가 되지 어떤 다른 그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료 유출을 막는다든지 그랬을 때 비판을 하면 되지만 현재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잖아요. 아니, 저는 진행 중인 걸 어떻게 공개해요? 자,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제주도와 최소한의 협의를 용역을 해나가면서 협의는 이루어져야 되죠. 아니 두분 당사자인 이야기가 충분히 제주도나 알겠습니다. 예. 도민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뭘 아무것도 몰라요. 현재 뭐가 알려져 있습니까? 환경부가 예. 반려됐고요. 예. 그 반려된 사례에서 용역에 대해서 무슨 내용이 알려져 있습니까? 보안 용역해서 그 네 가지 아니, 사항 다 아시잖아요. 그 내용이 알려져 있는 게 패널 뭐가 말씀- 전문가들이 있습니까? 현재 하고 예, 이 있잖아요. 정도로 우선. 그리고 나서 정리하겠습니다. 평가를 하셔야죠. 그래서 잠깐 깜깜이라는 이제 정리하고요. 얘기입니다. 저한테 편향됐다고 하시니까 그러면은 이번에는 장 위원장님께서 비판하실 주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2공항 추진에 대한 제주도 입장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아직 그 국토부의 입장도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았습니다만은 하지만 대략은 지금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되지 않을 것인가라는 관측들이 많죠. 그런데 오영훈 지사가 뭐 얼마 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제2공항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정리할 것이냐, 제주도는 뭐 추진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입장은 제주도 차원에서는 밝히실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저는 찬반으로 명확하게 입장을 갖는 것은 도민 화합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생각합니다. 만약에 국토부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입장을 물어보더라도 네. 찬성이나 반대라는 형식으로는 밝히실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찬성과 반대로 명확하게 입장을 전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않을 수도 예, 있다. 그런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는 반드시 찬성이나 반대 입장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후에도 국토부의 어떤 입장이 나온 이후에도 도지사가 반드시 찬성이나 반대를 표명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야릇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한테 편향됐다고 하셨으니까 뭐 제가 비판하실 또 주제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우선 아까 홍 의원님 말씀한 걸 이어가면서 제가 대답을 하겠는데 제주도가 이 사안에 대해서 현재 보안 요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 거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업 타당성 평가라든지 그동안 TF 운영하면서 검증했던 쟁점들 다 나와 있고요. 예. 그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현재 국토부가 보안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보안 방안이 나오면 그것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할 수 있는 시간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환경부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오영훈 지사께서 지난 한 취임해서 6개월 다 돼가는데 취임 초에 뭐라고 하셨냐면 집단 지성을 활용한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어요. 집단 지성을 활용한 문제 해결의 방안은 언제 하는 거냐? 이렇게 쟁점이 없을 때 하는 거예요. 지난 취임해서 지금 6개월 동안 정말 골든 타임이었거든요. 전 그걸 많이 기다렸고 여기서 나와서도 그런 얘기를 몇 번 했고 집단 지성을 활용해서 좀 나서라 하는 얘기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번 했는데 전혀 하지는 않았어요. 직무유기한 거예요. 시간을 다 버린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오영훈 지사가 그래도 어떤 대안의 길로 조금 간다는 느낌이 든 게 뭐냐면 기존 공항 확장은 불가능하다고 본인이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그냥 기존공항 확장론이 우리 홍명한 의원님을 비롯한 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는데 기존공항 확장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얘기했고 두 번째는 정석 비행장은 본인이 정치인일 때 갈등 조정용으로 했던 얘기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국정감사장에서 좀 에드벌룬 띄우긴 했지만 애매모호하게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들이 이렇게 정리되는 과정을 전 오영훈 도지사가 좀 밟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면 이번 보안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는 어떤 정책 결정을 좀 더 한목적적으로 내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한 시간이 아닌가 그런 평가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홍명한 의원님은 오영훈 지사의 현재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 정치인 오영훈 국회의원과 지금은 도지사지 않습니까? 도지사 오영훈 지사의 입장은 조금은 그 스탠스를 달리해야 되고 저희들이 그 지난 2년 전부터 도민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그거를 나름대로 갈등이 해소될 뻔하다가 실패한 이유가 도민의 전체적인 의견과 원희룡 도지사가 발표한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지금 갈등이 재반복되고 있는데 저는 이번 용역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분명히 나름대로 어떤 결과들이 나올 겁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행정 절차에 따라서 오영훈 지사가 입장을 갖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지금은 찬이다 반이다. 저는 솔직히 과거에는 뭐 정석공항도 정치인으로 얘기는 했지만은 지금 도지사로서 제주공항이 아까 좀 전에 장 위원장이 얘기하신 뭐 제주공항이 불가하다느니 가랑하다느니 도지사는 그렇게 함부로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아까 얘기대로 국토부가 제주도하고 협의를 했다고 장 위원장이 그러는데 장 위원장이 무슨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참 이해를 안 되겠어요. 그게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럼 제주도가 지금 국토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도민들에게 숨기고 있다는 얘기인지 이것도 아마 확인을 해보면 알겠지만 저는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깜깜이 공격을 하고 있고 제주도와 아무런 협의를 지금 안 하고 있고 도지사의 면담 요청도 지금 현재까지 거부하고 있는 국토부의 일방적인 그런 형태도 진행되고 있고 또 지금 국책사업이라는 게 아무리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의 자치단체장이나 그 지역의 도민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고서는 한 발자국도 사업을 못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잘못하면 방송사고 날 것 같은 정도로 이게 제공항이 우리 도민사회에 갈등이 첨예하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일을 도지사는 저는 오영훈 도지사는 나름대로 중심을 잘 잡고 있고 문제는 국토부가 지금 너무 비공개적으로 깜깜이로 진행하고 있어서 국토부의 잘못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씩만 그러면 짧게 오영훈 도지사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토부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깜깜이다. 전혀 모르고 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충분히 알 수 있는 범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보안 용역에 들어가기까지의 자료만 하더라도요. 현재 보안 용역의 범위와 내용까지도 거의 다 숙제에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내용이 들어보세요. 네 가지 알려있죠. 그런데 제가 얘기 좀 하잖아요. 아니 협의됐던 근거가 뭡니까? 그럼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러다가 방송사고 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도지사가 지금 보안 용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를 들면 그거에 대해서 보안 용역을 하는 중간에 그 자료들이 다 유출이 되면 보안 용역을 전문가들이 독립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전문가한테 영향을 미치려고 하십니까? 전문가들한테 독립적인 영역을 줘야죠. 그래야 객관적인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의견을 얘기하는 게 정상이죠. 그것을 어떻게 깜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도민의 의견 수렴해야 된다. 도지사한테 권한 줘야 된다. 당연한 말이죠. 근데 그걸 그런 식의 주장으로 해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돼요? 지금 장성철 오히려 좀 위원장님 구체적으로 접근해야죠. 말씀은 절차에는 없지만 또 제주도는 또 제주도 나름대로 그동안 시간이 있었고 나온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동안 준비했었으면 될 것 아니냐. 그 부분에 좀 그리고 시간이 있었는데 부족하다는 우리 홍 의원님 말씀처럼 그 보안 용역에 정말 제주도가 법적인 제도적 장치는 없지만 제주도지사로서 적극적으로 좀 참여 좀 해야 되겠다 하면 공개적으로 요구했어야죠. 국토부에다가. 홍명한 의원님도 짧게 이 부분 마무리하고 다음 주제로 면담 요구를 여러 차례 했다고 이미 다 보도됐지 않습니까? 저는요 그 면담의 요구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 만들어진 다음에 하는 거하고
도민들한테 메시지 주는 그런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하는 거고 홍명환 의원님 있잖아요. 이미 6월 달에 용역 기간이 끝났습니다. 1차 끝났고 그렇게 해서 내용을 이미 국토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또 보완한다고 그러면은 진행 상황이라든지 어떻게 하고 있다든지 아니 국가의 정책으로 하겠다는데 그게 국민을 위한 거 아닙니까? 국민과 도민을 위한 거라면은 그다음 해당 자치단체장한테라도 최소한 협의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게 대체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절차냐 이거죠. 맞는 말씀이고요. 협의해야 돼요. 해야죠. 그런데 그 협의의 수준이 협의를 중요하죠. 했습니까 지금? 협의의 수준이 중요하죠. 예를 들면 이러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제목에 대해서 보완 용역을 이렇게 하고 있고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것만 하더라도요. 국토부가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보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구 용역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희 시간이 어느 정도 한정돼 있어서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서철 위원장님은 제주도가 나름대로 또 준비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이셨고 홍명환 의원님은 국토부가 그럴 어떤 자료조차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다는. 용역은 국토부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두 분 말씀 이 정도로 정리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주연구원이 지난주에 15분 도시 제주 조성과 관련해서 정책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민선 8기 7대 핵심 과제 릴레이 정책 심포지엄 중에 첫 번째 순서였는데요. 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오영훈 지사의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 제주의 밑그림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도보나 차량으로 15분 안에 갈 수 있는 범위에 필수적인 공공시설을 배치한다는 건데 기존 도시계획이 대폭 바뀔 수밖에 없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제주의 15분 도시를 설계하고 있는 전문가도 부산과 비슷한 생활권을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안에 소생활권을 지정해 행정과 교육, 문화복지 등 공공시설을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15분 거리 안에는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시설을 20분과 30분 권역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시설을 배치합니다. 소생활권의 범위는 동지역은 도보 이동의 기준으로 1.2에서 2.4km, 읍면지역은 차량 이동의 기준으로 5에서 10km를 제시했습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들을 15분 내에 할 수 있도록 설정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 도시기본계획의 소생활권 설정 자체가 없으니까 이번 기회에 소생활권 설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2024년부터는 4개 시범지역에 대한 15분 도시 제주 생활권 계획이 구체적인 공간에서 실행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15분 도시 제주의 개념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권 설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방금 기자 리포트에서 대략은 소개했는데 아직도 15분 도시가 뭔지 와닿지 않는다는 분들도 많긴 하거든요. 홍명환 의원님께서 지금 15분 도시 제주 플랜 지금 워킹그룹에 지금 참여하고 그렇습니다. 계시죠? 그래서 지금 대략 좀 설명해 주시죠. 소생활권 어떻게 한다는 건지. 예. 이게 이제 제주도의 이제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고 도시 이제 관리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이게 15분 도시라는 어떤 시간 개념은 우리 이게 뭐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현재도 일부 개념은 있습니다. 그 제주도를 하나의 어떤 그 광역 1극 도시에서 조금은 이제 분산시켜서 이제 작은 생활권 단위로 이제 좀 가까운 집하고 가까운 거리에서 교육이라든지 의료, 뭐 식품, 뭐 보육, 뭐 이러한 어떤 기본적인 한 6가지 정도의 필수적인 서비스들을 가까운 곳에서 해결해 보자. 네. 이런 거를 이제 제주시 동지역에 너무 몰려 있는 1극 중심의 도시를 조금은 이제 분산해서 좀 풀어보자 이런 개념인데 조금 도정이나 이런 데서 조금 아직은 명확하게 쉽게 도민들에게 지금은 좀 설명해 나가는 게 조금 모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제주연구원에서 그런 자리를 이제 처음으로 마련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저하고도 좀
그 지금 설명하신 분들의 그 다릅니까? 말씀들이 조금 개념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좀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각자 좀 생각이 다를 수 있어서 좀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을 조금 더 계속 좀 수렴하고 또 도민들의 뜻도 모아가는 그런 자리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도 완성되지는 않은 상태군요. 예. 장성철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번 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15자밖에 안 보여요. 정책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매번 얘기하지만 15분 도시라는 단어를 쓴 순간 소생활권 개념이라든지 뭐 공공시설이 직주 근접 직장과 어떤 주거지에서 가까이 배치한다든지 뭐 자전거와 보행에 이렇게 좀 편리하고 좀 쾌적한 환경을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건 안 보이고요. 15분만 보여요. 그래서 도민들이 모이면요. 그 15분 걸렴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의 단어를 좀 빨리 네이밍을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 어떤 이름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까? 아까 예를 들면 뭐 소생활권, 계획 같은 걸 만들어서 소생활권의 개념이 현재 제주도 도시계획에 없다 그러니까 그럼 소생활권이라는 게 뭐고 그럼 어떤 직장과 주거지에서 가까운 거리에 뭐 공공시설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 이런 것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생활권 개념 뭐 이런 걸 만들어서 소생활권 정책 프로젝트를 하면 돼요. 그런데 왜 꼭 15분 도시 제주냐고요. 이런 외국에서 처음 나온 그건 학자가 좋은 얘기로 한 거예요. 예를 들면 15분 도시라고 하는 개념을 도시계획에 반영하자는 체제로 얘기한 거니까 그걸 반영해서 구체적인 정책이나 프로젝트의 명칭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주제에 맞게 해야죠. 저는 도정에서 15분 도시 이 명칭 빨리 내리지 않으면 아마 오영훈 도정 4년 내내 이것 때문에 혼란을 겪을 겁니다. 우리 장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상당 부분 이제 저도 이제 많은 이야기를 워킹 그룹에 전달하시면 되겠네요. 이제 네이밍 문제를 많이 합니다. 사실 파리에서 15분 도시라는 개념이 생겼지만은 지금 98개 도시 연합인 그 C40 그 기후 위기 도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98개 도시에서 이게 도시 전략으로 채택을 했거든요. 그런데 각 98개 도시마다 또 다 틀립니다. 예를 들면은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슈퍼블록, 뭐 멜버른 같은 경우는 뭐 20분 이웃, 그다음에 뭐 밀라노 같은 경우나 뭐 이게 각 도시마다 그 이름이 다르거든요. 사실 15분 도시라는 것도 사실은 그 카를로스 모르네노 교수가 얘기했던 거는 이제 15분 도시 30분 지역이거든요. 도시에서는 15분, 그다음에 이제 밀도가 낮은 읍면 같은 데에는 30분의 어떤 지역 생활권을 아까 얘기했던 장설철 위원장님이 핵심을 잘 말씀해 주시는데 이거는 한 개의 일핵 도시가 아니라 이제 소생활권,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읍면이 있기 때문에 저거 개인적으로는 한 20여 개의 소생활권으로 나눠서 좀 균형적으로 분산해서 어떤 그 일과 직장, 보육 이런 것들을 좀 풀어보자. 알겠습니다. 이런 개념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신교통수단 트램 이 부분도 홍 의원님 15분 도시와 전혀 무관한 건 아니죠. 어느 정도 연결되는 이슈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4차 대중교통계획에 공식적으로 이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제주도가 2026년까지 추진할 교통계획에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그동안 이 트램 도입이 여러 차례 말만 있었다가 우금민 도정 때도 이야기가 나왔고 그때 아마 장성철 제가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했었습니까? 그때도 실패했고 원희룡 도정 때도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때도 결국 되지 않았고 이번에 또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원래 그 15분 도시 소생활권 도시가 이제 잘 하려면은 보행과 자전거로는 그 권역 내에서는 보행과 자전거로 이렇게 움직이지만은 또 소생활권과 소생활권을 연결시키려면은 좋은 그 대중교통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마 그런 개념으로 대중교통을 활성화하자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저도 과거 트램을 한번 도입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는데 이게 상당히 좀 내용을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아마 우리 장 위원장께서 과거에 이와 관련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자세히 아실 건데 트램 같은 경우는 1km당 건설 비용이 한 2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럼 제주도 뺑 이렇게 돌아가면 한 200km 되는데 4조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이게 과연 건설 비용과 그다음 그 후에 사실 유지 운영이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유지 운영이 과연 되겠느냐. 그래서 저는 대중교통은 분명히 활성화해야 됩니다. 지금 버스보다 더 좋은 품질의 어떤 대중교통 체계를 갖춰야 되는데 꼭 트램만이 답인가? 전철은 전철보다는 분명히 저렴한 거는 맞습니다. 전철, 지하철 같은 경우는 한 킬로당 1,000억이 들어서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엄두도 못 내는 거고 지금 킬로미터당 한 200억 정도의 트램. 그렇지만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들이 없을까? 저도 그래서 전 세계의 사례를 찾아보니까 이제 간선도로 우리가 4차선, 6차선 이상의 간선도로에 대중교통망을 가축하는 BRT라고 그러는데 간선버스 급행체제 같은 경우 이거는 비용들이 한 킬로당 한 트램의 한 20분의 1 뭐 10억, 20억 이런 정도로 비용이 되니까 저는 도리어 오영훈 도정에서 간선 급행버스 체계에 대한 어떤 고민으로 좀 방향을 좀 바꿨으면 우리 장 위원장님이 뭐 워낙 경험이 있으시니까 한번 좀 약간 뭐 반대하시는 건가요? 그럼 저는 대중교통 활성화는 좋지만은 방법적으로 좀 더 유지 운영에 적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을 찾는 게 어떻겠는가. 저도 사실 과거에 트램을 아주 뭐냐면 지하철은 저는 안 될 걸로 봐서 트램을 강조했지만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좀 우리의 인구 밀도라든지 어떤 인구 이런 거에 비해서 상당히 좀 적자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좀 그런 게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15분 도시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15분 도시는 제주도의 여러 곳에 그 핵심적인 도시, 핵심 권역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가까운 거리를 걸어서 다니고 자전거로 다닐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생활이 가능하게 하려면 고밀도 개발이 일정 정도 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도심 확산이 되면 될수록 15분 도시 개념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멀어지거든요. 그럼 도심 외곽 확산을 막고 도심 내부의 고밀도를 통해서 생활 권역을 컴팩트하게 가져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역세권이 필요한 거예요. 이러면 역세권 같은 것이 생기면 15분 도시 개념은 상당히 그 안에서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걸 하려면 기존의 버스 정도 수준의 어떤 그 대중교통 수단이 아니라 혁신적인 대중교통 수단이 필요한데 브라질의 꾸리티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고속 버스 시스템이라 BRT 시스템이라고 해서 거의 전철 수준의 버스가 다니거든요. 또 트램 같은 것도 이제 그런 거 이제 포함이 될 수 있는데 아까 홍 의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하는 거는 경제성. 제가 예전에 트램 도입을 추진을 하는 업무를 일부 해봤지만 당시에는 트램이 가장 경제적인 것이다 이런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트램에 집착할 필요는 없고 과연 역세권을 만들고 고밀도 개발이 되면서 제주도 전체를 하나로 여러 개의 역세권을 묶어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으로서 가장 좋은 효율적인 교통수단이 경전철인지 예를 들면 뭐 트램인지 BRT 시스템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비교하는 그런 절차를 먼저 거친 후에 그중에서도 트램이 가장 좋다라는 판단이 선다면 뭐 트램 도입도 가능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 주제는 서귀포시 예래 휴양용 주거단지 사업입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양영철 JDC 이사장이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고요. 이종우 서귀포시장이 휴양용 주거단지 정상화 지원 협의회까지 구성하면서 사업이 다시 추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네,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대법원의 인허가 무효 판결로 8년째 사업이 중단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이후 토지주들의 토지 반환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JDC가 토지주를 상대로 건물 등이 생기면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유익비를 요구하면서 또 다른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심해지는 갈등을 해소하고 사업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서귀포시가 처음 마련한 정상화 지원협의회.
JDC는 사업 재추진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협의회를 통해 토지주들과 협상을 진행해 대안을 내놓겠다는 겁니다. 기반 시설도 많이 이제 공사가 돼 있고 그 단지를 이제 뭐 공공에서나 이제 뭐 사업할 때도 그렇고 저기 활용할 수 있게 원만히 잘 돼서 이게 토지주들이 그간의 아픔도 해소하고 또 지역에도 좀 건전한 발전, 서로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그 JDC에서 그 협상안이 나오기를 지금 기다리는 중입니다. 딜레이 되고 있다는 것은 공기업으로서의 그 역할과 책임을 못한다고 보면 공사가 중단되면서 흉물로 변해버린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에 정상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2015년에 대법원이 무효 판결을 토지 수용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지금까지 7년 동안 아시겠지만 건물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결국에 서귀포시가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나섰는데 앞으로 이 부분이 지금 잘 될지 어떻게 될지 점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두 분은 이 부분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데 저는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기존의 JDC가 하던 방식, 그러니까 그 방식이 뭐냐면 주민들에게 땅을 싼 값에 수용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거의 빼앗다시피라는 비난까지 지금까지 있었는데 싸게 사서 이거를 외국 자본을 유치해서 이제 개발하는 그런 방식인데 지금 이게 위법 판결을 지금 받았고 그래서 지금 거의 무효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또 이 방법을 계속할 것이냐. 저는 그 이 방법을 계속하면은 결국 뭐 어느 정도의 토지주들의 동의는 얻을 수 있을런지 몰라도 거기에 계속 반대하시는 주민들은 계속 반대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좀 더 다른 방법, 새로운 출발을 새롭게 해야 된다. 저는 그 토지주들의 토지 소유권은 인정하고 토지의 어떤 조합이라든지 이런 거를 구성해서 그 토지 조합에 JDC도 같이 참여하고 뭐 제주도도 참여해서 그 토지 조합이 소유권을 인정해주고 그다음 사업은 우리 JDC가 구상하는 사업을 이렇게 결합하는 방식 이런 식으로 요즘 뭐 토지 임대부 뭐 분양주택 뭐 이렇게 하듯이 좀 이런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풀려면은 JDC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JDC와 토지주 중간 사이에 제3의 어떤 그 갈등 전문가들이 좀 참여해서 해야지 뭐 도의원들 전현직 도의원들 이런 분들 해서 지금 뭐 중재를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좀 더 전문성 있는 갈등 해결 전문가들이 그 제3자적 입장에서 그 방안들을 마련하고 JDC와 주민들 간에 어떤 컨센서스를 형성을 해갖고 이렇게 해서 같이 협업하는 플레임으로 가야지 과거에 JDC가 했던 식으로 또다시 밀어붙이기로 한다. 이거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다.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방식을 바꿔서 방식을 바꾸면 저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장성철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이정우 서귀포시장이 의욕적으로 휴양형 주거단지 정상화 지원 협의회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주도하는 건 아니고 지원하겠다. 이걸 구성해서 이제 나섰는데 저는 그 의욕과 그 어떤 앞으로 성과는 어떨지 모르지만 어떤 그런 걸 해 나가는 거는 긍정적으로 우선 보고 싶고요. 그런데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그 대법원 판결에서 토지 반환 소송이 이제 토지주들이 이겼는데 이렇게 이제 무산됐던 그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의 교훈이 있어요. 그거를 우선 정리를 해야 돼요. 이게 왜 문제가 불거진 거냐면 수익 위주 시설의 어떤 관광 호텔이라든지 리조트 이런 걸 짓는 거잖아요. 이거는 유원지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는 원래 도시계획법상의 유원지예요. 그 유원지는 공공의 목적이 우선해야 돼요. 우리나라에 있는 도시계획법상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공공의 목적에 우선해야 될 유원지에다가 수익시설을 막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거는 사업 인가 자체가 그렇죠. 관광단지로 이후에 이제 추가 지정을 했지만 유원지에다가 수익시설을 놓은 거라 네. 제주도가 인가한 것 자체가 이것은 무효다. 그러니까 땅 유원지였기 때문에 강제 수용이 가능했거든요. 왜 이게 행정에서 편법을 쓴 건데 유원지로 지정해서 강제 수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땅 팔지 않은 분들한테 땅을 사놓고 그러면 당연히 공공의 목적을 사업해야 되는데 영리사업, 수익사업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토지 반환 소송이 옳다. 토지 반환해라. 그게 무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저 땅의 휴양형 주거단지를 정상화하려면 도시계획법상의 유원지로는 저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계획법상의 유원지 지정을 무효화해야 돼요. 행정에서, 도에서. 토지주들 동의 없고 거의 모든 행정 절차들이 지금 무효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유원지 지정 자체를 이제 근거를 없애줘야 돼요. 두 번째는 저기를 관광단지로 지정을 해줘야 돼요. 관광진흥법상에. 근데 아까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 홍 의원이 얘기하신 토지주와의 어떤 그 사업적인 협의가 되게 관광진흥법상의 관광단지가 되면 토지주의 동의 없이는 토지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원지에서는 토지주의 동의가 없으면 뺏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게 다 무효됐기 때문에 편법적으로 유원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이제 안 되는 거 일단록 지으시고 그러기 위한 행정적인 절차들 전 도가 밟아야 된다고 보고요. 유원지 무효 절차 같은 걸. 두 번째는 관광단지로 지구 지정을 해서 거기를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종우 시장이 거기에 정치력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토지주들이 그 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과연 흔쾌히 참여할 수 있는 토지주도 좋고 제2지시도 좋고 또 외부의 투자자들도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윈윈할 수 있는 사업 프로젝트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만들어낼 수 있다면 성공하는 것이고 못 만들어내면 안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오늘도 제주 지역 이슈들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12구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명쾌한 주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